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급증이 아니라 폭증인가요? 맞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시중은행에 대출 막 주는 분위기잖아요. 네. 대출 규제가 더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거주자는 아예 전세 자금도 못 빌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네. 규제가 이제 투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당국에서 하고 있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실시되고 있고 방금 앵커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은행들이 반자발적인데 반자발적으로 이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집중되고 있는 것이 전세담보대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은행에서 가장 강력한 전세담보대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은 일단 유주택자는 전세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요. 하고 가족 구성원 중에 모두가 다 무주택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집이 있으면은 또 전세담보대출을 못 받고요. 그리고 이제 조건부 전세대출, 이제 이거는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세담보대출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할 경우 또 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허용을 하는데 기존에 받고 있다가 다른 좀 더 큰 집, 비싼 전세로 옮겨가려고 이제 동시에 받게 되는 것도 허용을 안 하는 상태고 이제 우리은행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그러나 이게 비단 우리은행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은행들도 조건부 전세담보대출이라고 해서 이게 갭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 네. 이제 집주인이 바뀔 거를 염두하고 전세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전세 들어오는 날이 또 기존의 집주인과 신규 집주인이 이 집 사고 파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돈이 이제 기존 집주인한테 가면서 집 명의는 이제 신규 집주인으로 바뀌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갭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조건부 전세담보대출은 거의 시중 1금융권에서는 이제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어서요. 지금 하소연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이 조건부 전세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좀 집을 사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뭐 이런 거에 업무 플로우에 좀 차질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당국도 죄고 있고 이렇게 은행들도 알아서 죄고 있는데 아마도 조금 있으면은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 주택담보대출도 또 받기는 좀 어려운 조금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당국에서 하는 스트레스 DSR 2단계, 말도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대출 한도가 많이 주는 겁니까? 시뮬레이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나온 게 DSR 중에서도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갈 거를 감안한 스트레스 DSR이고요. 원래 스트레스 DSR을 제대로 하려면 1.5%포인트 가상금리를 바로 붙인 다음에 이 대출 규제를 해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0.5 붙이고 0.75 붙이고 이제 1.5 붙이려고 하는 거였었는데요. 이번 2단계는 약간 좀 원래는 0.75를 붙여야 되는데 수도권과 이 비수도권이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은 가산금리를 0.75%포인트를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포인트를 붙여서 거의 1.5가 맥심이니까 다 왔죠. 네. 그래서 이 수도권 기준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왜냐하면 소득이 많은 분들이야 뭔 걱정이 있겠습니까? 5천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5천만 원, 연소득 5천만 원으로 수도권에서 변동금리로 빌린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8월까지 직전, 그러니까 9월 1일 전에는 3억 1,500만 원을 빌릴 수가 있었는데 이제 9월부터는 2억 8,700만 원. 그러니까 대략 한 3천만 원 정도가 이제 줄어드는 대출을 빌릴 수 있는 돈이 이런 이제 효과, 규제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막 당국도 죄고 은행도 죄고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요. 뭐 집을 좀 새로 살려고 했다거나 뭐 전세를 좀 바꾸려고 했던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잖아요. 그럼 돈 못 빌리는 거 아니야? 제2금융권 가야 되나? 막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주담대 폭증한 이야기는 몇 차례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5월에 5조 원 늘었을 때도 했었고 6월에 한 5조 8천억 늘었고 그다음에 6월에 6조 원 넘었을 때 와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다음에 상황을 보니까 7월에 7조가 늘었었고요. 지금 8월이 됐는데 문제 8월인 게 그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8월이 원래대로 했으면 한 8조 3천억 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제 옥죄니까 돈 못 빌리는 거 아니야 이 우려 때문에
이틀 동안 마지막 이틀 동안에 거의 한 1조 원 이상이 실행이 돼가지고 지금 8월 한 달 동안 가계부채 증가액이 1조 원이 이 9조 원이 넘거든요. 8조가 아니라 그러면 5, 6, 7, 8월 이게 엄청나죠. 5조, 6조, 7조, 9조니까. 그렇죠. 예, 가계 폭증이 어마어마하는. 그래서 이제 아마 규제 때문에 더 미리미리 빌렸다라고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겠고 아마 집을 살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좀 부족해 이거의 영향도 있지만 지금 많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집 살려고 신규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집이 있으신 분들이 생활자금으로 특히 소상공인 분들이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사업자 대출 받다가 안 되니까 자기 집담보를 이렇게 받게 되는 이런 분들까지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거 은행에서 신규로 집 살려고 받는 주담대인지 아니면은 생활 때문에 쓰려는 주담대인지는 금방 통계 시키면 되거든요. 은행들한테. 그거 금방 나옵니까? 왜냐하면 네. 이제 은행 실행하는 쪽에서 알잖아요. 이게 신규 주담대인지 아니면 생활 자금용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통계를 좀 나눠 보면 어떨까 해서 진짜 지금 주담대 받고 있는 분들이 집 살려고 주담대를 받는 분들이 한 어느 정도고 아니면 힘들어서 주담대로 생활비라든가 뭐 사업자금 쓰는 게 얼마 요 통계를 좀 미리 한번 좀 받아봤으면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주담대가 이제 늘어나는 게 불안 심리도 있어요. 이거 집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심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주춤해졌다? 단기 고점에 왔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건 아닌 일단은 것 같다. 네. 9월 매매 거래 건수까지만 보면은 좀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7월에 서울만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얘기가 서울. 왜냐하면 수도권까지도 범위가 넓히기가 좀 그런 게 수도권만 해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즉 지역에 따라 다르다. 2017부터 2021년까지 뜨거웠던 수도권이 아직 뭐 그 전고점의 70%밖에 안 되는 데도 있고 물론 과천 같은데 또 간 데도 있고 이제 다른데 서울은 거의 대부분 강북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금 당시의 전고점 부근까지 다 왔기 때문에 지금 서울을 이야기하는 건데 7월에 서울 거래 건수가 이게 통계에 따라 좀 다른데요. 네. 9,500건으로 잡힌 데도 있고 이미 좀 10,000건이 넘었다도 잡힌 데가 있는데 이 10,000건이 일단 거래 건수가 넘으면 이건 불붙은 거거든요. 서울은 그렇습니다. 한 달에. 그러니까 7월이 거의 10,000건이잖아요. 8월에 또 10,000건이 넘었고 9월은 추석이어서 안 하겠지만은 거의 한 8,000건 정도가 또 실행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기 있다. 때문에 네. 항상 서울 집값은 거래량이 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8월에 또 한 번 10,000건이 서울 매매입니다. 매매 네. 건수가 좀 넘는다면은 글쎄요, 이제 아마 제 생각에 국토부나 당국에서는 이게 전국적인 집값 상승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도권도 좀 다르고 서울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근데 빨간불이 켜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이렇게 이게 집값이 오른 거야 아닌 거야 이렇게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인정을 하고 뭐 규제로 가닥을 잡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좀 나서야 될 때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최근에 집값 상승세는 뭐 서울은 전반적이고 네.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역에 따라 좀 다르다. 다르고요. 네. 앞으로 추이는 8, 9월 매매 건수를 좀 봐야 되지만 예. 좀 불은 붙은 분위기다. 서울은 그렇다. 예, 이렇게 서울은 지금 그렇다. 보시는 거네요. 네, 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30이 굉장히 많았는데 40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뛰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제 누가 집 사냐 이 통계를 좀 보면 그러면 약간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2030만의 매수였다면 기존에 정부가 이제 실행했던 뭐 보금자리론이라든가 네. 신생아 특례대출 이것에 힘입은 매수기 때문에 방금 앵커께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러다가 그 정책 모기지 끝나면 이제 그닥 그렇게 돈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30들이 그러면 이 정도 어디에서 매수는 끝날 거야라고 보여지는데 40이 또 뛰어든다면 이제 그분들은 신생아 대출이라든가 이런 걸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약간 이야기가 약간이 아니죠.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좀 차근차근 뭐 1단계, 2단계 시행할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이게 심리가 불붙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서
조금 더 강력한 규제책은 지금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집값을 정말 잡으려고 한다면요. 네. 예, 그렇게 지금 추이를 보면 조금 더 갈 것 같다고 지금 보시는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계 빚이 늘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계 여윳돈이 없다는 얘기도 나와요. 네. 쓸 돈이 없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앞서 말한 네. 그 가계부채, 주택담보대출과도 맥락이 다 있죠. 왜냐하면 뭐 3억씩, 3억 5천만 원씩 그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니까 원리금 한 달에 갚느라고 거의 뭐 18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써버리면은 무슨 돈으로 이제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생 경기가 죽고 있는 이제 가계 부채와 민생 경기의 흐름도 이제 왜 민생 경기가 지금 내수가 어려운가가 하나의 이제 패턴이 나오고요. 두 번째가 지금 말씀드린 이 통계인데 우리가 가계 흑자액이라는 통계를 좀 쓰거든요. 이것은 이제 가계가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이제 지출할 거 지출하고 묘한 것들도 다 빼는 거예요. 가령 세금도 빼고 보험료도 뭐 내 보험이지만 하지만 이것도 좀 빼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또 뭐 은행에 있는 이자 이런 것까지 다 빼서 남긴 돈을 흑자액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냥 쓸 수 있는 여윳돈이요. 네, 내 흑자 냈어 할 때 그 네. 흑자 냈어가 이번에 100만 9천 원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좀 뭐 100만 원이나 남겼어요. 이런 좀 절대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의 이제 수치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추이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무려 8분기 연속, 그러니까 2년 연속 흑자액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즉 가게들도 지금 남는 게 별로 없으니까 이건 결국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를 쓸 돈이 없는 쓸 돈을 거죠. 안 쓰겠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내수 침체가 오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압박을 하니까 지금 수출은 진짜 좋거든요. 수출은 올해 아마 7천억 달러도 넘길 것 같고 일본도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수가 정말 안 살아나고 있는 또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하나의 또 단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20대 젊은 층 신용카드 사용액이 네. 줄었다 뭐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거의 10% 가까이, 네. 9% 이상 이제 줄어들었는데 원래 20대가 잘 쓰는 세대였었고 그 뭐죠? 배달앱 세대에서도 뭐 20대가 압도를 이용액이었었는데 이번에 신용카드 이용액이 9%예요. 그러니까 이제 줄은 상태가 나왔는데 아마도 요즘에 인건비가 비싸다라고 해서 웬만한 식당들 가보면은 알바생들을 거의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줄었어요. 진짜 많이 예. 폭감했다는 표현이 많거든요. 그러다가 신규 고용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청년층 중에 이제 뭐 청년 실업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그거와 이제 맥이 다 있다. 그러니까 못 보니까 네. 뭐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도 역시 20대층마저도 줄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뭐 알바 얘기도 하셨지만 소상공인 폐업도 심각하다 이런 통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소상공인은 아마 글쎄 웬만한 동네 맛집들까지도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요. 맞아요. 예, 네. 소상공인들. 근데 소상공인들은 폐업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만의 이 부채가 또 이게 정말 우리 경제에 큰 1,000조가 지금 넘어요. 이 소상공인 분들이 진 빚이. 이게 코로나19 이전이 한 700조도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는 겁니까? 근데 폐업도 하고 빚은 빚대로 있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터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인데 이게 결국은 돌아 또 부동산과 주택담보대출과 맥락이 닿아 있는 건 가령 지금 이렇게 빚을 내서 집을 샀잖아요. 그러면 내 집값이 한 1억 원이 올랐다고 쳐볼게요.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 있으면은 1억이 올랐으니까 웰스 이펙트라고 해서 나는 부자 됐어. 그래서 이제 소비를 한다. 이게 이제 맞는데 가령 부채를 3억 빌려가지고 지금 1억 올랐으면은 그 빌린 그 집주인들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집값 1억 올랐어가 아니라 빨리 절약해가지고 이자 예, 이자 내야지 되든가 예. 저 부채 갚아야지 하니까 네. 더 소득을 줄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주식이 좋고 부동산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빚을 많이 내서 산 집값이 오를 경우에는 전혀 부의 효과가 소비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것도 개인차는 있겠지만 뭐 500만 원, 1,000만 원만 벌어도 그날 회식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바로바로 좀 내수 경기로 갈 수 있는 이제 이게 뭐 기업에 들어가는 자금 뭐 효과 이런 것들 떠나서 그래서 지금 오히려 당국이 좀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돈들이 지금 계속 빚내서 집값으로 이렇게 뭐 집 사러 가지 않습니까? 그럼 좀 물꼬를 금융시장 쪽으로 방향을 좀
트는 것도 하나의 좀 방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뭐 당국도 밸류업도 한다고 한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상법 개정 이야기도 나온다고 한다. 이걸 빨리빨리 좀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서 계속 수요가 몰리면 집값은 뭐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도권, 서울 수도권은 그거는 내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식시장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2차 전지가 살아나는 겁니까? 지금 분위기는 약간 그 지표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한 10만 원, 이거 평균입니다. 네. 10만 원 하는, 웬만한 2차 전지 네. 10만 원 하는 주가가 한 3만 원이 됐는데, 3만 원 하는 주가가 한 3만 6천 원이 됐을 때, 기존에 막 5만 원, 6만 원이 갖고 물려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가 살아났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면은 엄청 화가 나실 텐데, 이제 신규로 들어가신 분들은 2차 전지 샀는데 뭐 20%, 30% 올랐네. 딱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직전 주에는 우리나라 반도체를 차익 실현해라, K 반도체를 팔아라 이런 곳이 갑자기 또 K 배터리를 사라. 그러니까 2차 전지는 또 뭐 느닷없이 사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기관 자금들이 좀 실제적으로 2차 전지로 상당히 유입이 됐고 지금 들어온 2차 전지는 약간 전문적이긴 한데 과거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완성형, 그러니까 배터리 네. 셀이라고 하죠. LG 엔솔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완성형 이제 셀 업체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는 있기는 한데 근데 이제 항상 주식이 이유 없이 오른다고는 하는데 뭐 좀 근거는 솔직히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차가 잘 팔리는 것도 아니고 리튬 가격이 돌아서는 것도 아니고 꿈의 배터리인 전고체 배터리가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 이제 테슬라가 4680 그 원통형 배터리를 포기를 해서 자기네가 포기하면 이제 K 배터리한테 좀 수혜가 올 거다. 이것도 연말까지 가봐야 되는. 그러니까 뭐 하나 왜 모건 스탠리가 사라고 했는지. 근데 모건 스탠리 리포트도 좀 조악합니다. 유럽에서 환경 규제하니까 전기차 더 팔린다.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이유는 없지만 그러나 항상 주식을 좀 보니까 이유 없이 오르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이유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2차 전지의 상황은 딱 이 정도까지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봐야 된다. 그럼 다른 축인 반도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좋아요. 안 좋고 좋습니까? 예, 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지속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분명히 엔비디아 이벤트는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엔비디아에서 명쾌한, 특히 젠슨 왕 CEO가 한 번은 더 좀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 발전이라든가 뭐 기존에 팔린 거라든가 뭐 AI 반도체에 뭐 더 앞으로 개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은 좀 없는데 네. 약간 좀 젠슨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호퍼 시리즈, H 시리즈에서 B100, 이 블랙웰 시리즈로 가게 되는 여기가 좀 말끔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젠슨 왕 CEO가 더 나와서 4분기에는 블랙웰을 뭐 성공적으로 다 런칭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게 서로 깎아먹는 게 아니라 뭐 H100은 H100대로 팔리고 호퍼는 그러니까 호퍼 팔리고 블랙웰은 뭐 이게 양쪽이 다 시너지다.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한번 해주면은 좋겠는데. 약간 그런 얘기를 좀 안 하고 젠슨 왕이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는 지금 자꾸만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식을 외국인은 팔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불안해하고 있는데 딱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요. 현재까지를 좀 놓고 보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매도세가 강한 것은 사실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금 더 간다? 그러면 인정하기는 싫지만 아마 주도주 교체를 생각하고 있나 큰 손들이 이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요. 네. 예, 그 정도까지도 대비를 하시는 게 투자자분들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조금 눈여겨볼 부분이 계속 있다. 봐야 될 것 같아요.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네.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